미국 대통령 선거가 현지 시간 기준으로 이제 단 하루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일주일 동안 대선 관련 주제들을 다뤄볼 예정인데요. 자, 특히 첫 번째 시간에는 누가 당선되더라도 사실상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미국의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점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누가 당선될 것인지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초박빙 상황 아닙니까? 네, 한국경제TV에서 이렇게 연일구 광고가 나오고 있습니다는 미국의 그 47 대선과 관련해서 그 어느 방송보다 특집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요즘 그 정보는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정확한 정보를 전해주느냐 하는 것이 가장 그 투자하는 입장에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국경제TV가 현승은 그 대표께서 특별히 아주 대내적으로 가장 그 전문가를 동원해서 방송을 해주십사 하는 이런 그 요청에 따라서 아마 준비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국경제TV의 그 대선과 관련된 특집을 잘 활용해서 투자에 임하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런 그 분위기에 이렇게 위면을 써서 일주일 동안 당선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두 당선자의 공통되는 사항 중에 미국 경제라든가 우리 입장에서 가장 최대 현안 중심으로 다루고요. 그다음에 당선자가 나오면 그에 맞춰서 세계 경제 질서, 통상 질서, 미중 관계, 그다음에 미국의 대내 정책 뭐 해서 그렇죠. 쭉 해서 또 가격 변수 관련해서 달러라든가 이런 걸 전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그 대선에서 이제 각 방송에마다 미국의 대선으로 일색하고 있는데요. 저도 현지에서 미국의 대선을 4번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박빙인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150년 만에 가장 박빙이다. 그래서 지금 어떤 기간에 따라서 해리스냐 트럼프냐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출처에 따라서. 왜냐하면 이번 대선은 각 방송국이라든가 조사기관이 확실하게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용을 할 때는 어디서 인용했느냐 하는 것을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박빙이다. 그래서 이런 박빙일 때 두 가지 점이 우려되는 겁니다. 하나는 당선자 확정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한 달 이후에 가능할 것이다 하는 시각도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빨리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도 있습니다는 현지 분위기는 바로 그 출구조사 결과대로 당선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쪽에서 길게 보면 한 달 정도도 당선자가 확정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점이 워싱턴 정가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관심이 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대통령직은 누가 정당이 가져가느냐, 또 상원이 어떻게 가느냐. 우리가 네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따라서 차기 정부가 이렇게 힘이 있느냐 없느냐 결정될 수 있던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대선 과정에서 양 후보 간에 갈등이 너무 심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대선 이후의 상황이 굉장히 우려되고 있는데요. 대선을 치르면 불확실성이 끝나지 않겠느냐 하는데 오히려 대선이 치르고 난 이후의 상황이 더 우려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제2의 의회 전용 사태 이런 것인데요.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는 대선 과정에서 양당이 너무 균열됐습니다. 그리고 양 후보 간에 너무 이렇게 쓰레기 섬이라든가 뭔가에서 너무 막말 파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봉합할 수 있을까 하는 이 측면이 미국의 그 앞날과 관련해서 크게 관심이 되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러다 보니까 연방정부가 균열된다는 얘기입니다. 벌써부터 캘리포니아가 이전부터 연방정부로부터 분리 독립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되는데요. 벌써부터 캘리포니아의 분리 독립 조짐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연방정부가 격리된다. 미국에서 보면 연방정부의 하나의 기본적인 틀에 해당되는 것이 균열이 된다는 문제거든요. 굉장히 큰 이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차기 대통령 과제는 지금 미국의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또 미국의 사회 병리 현상, 마약이라든가 이런 걸 이렇게 보면 미국이 죽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미국이 죽었다. 그러면 차기 대통령 과제 중에서는 어떤 형태든 이것을 어떻게 부활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차기 대통령의 과제로 남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축하 분위기보다는 할 일이 많아졌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앞으로 해야 될 과제들이 참 많지 않을까. 뭐 트럼프의 이 강력한 리더십이냐 아니면 이 해리스의 부드러운 카리스마냐 어느 쪽에 따라서 이 미국의 뭐 대선 방향이 좀 좌지우지 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는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참 유난히도 긴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밖으로도 상당히 지금 요즘 혼란스러운 장세 아닙니까? 네. 강력한 리더십이다. 트럼프를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요. 예. 사실은 강력한 트럼프일까? 그러면 리더십이라는 것은 국익을 국민을 위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기 사익을 위하면 저 이미지는 강력하다 하더라도 강력한 리더십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질서가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는 강력한 리더십에서 이것을 봉합해서 인류 공영 발전, 세계 무역 발전을 해야 되는데요. 예. 트럼프가 오면 강력한 리더십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강력한 리더십보다는 굉장히 리더십이 안 좋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계 경제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 경제 이렇게 보면 강력한 리더십이 없습니다. 지금 세계 통수권자 전부 올해 들어서 선거를 치는 과정에서 전부 교체됐죠. 수낙이라든가 기시다라든가 전부 교체되고 남아있는 사람도 굉장히 좀 위상이 떨어졌습니다. 사회주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일전에도 말씀드렸고요. 그런 상태에서 금융사이드에서는 BOJ라든가 연준이라든가 이런 게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리더십을 해서 금융시장의 혼란을 방지해야 되는데요. 예. 여기도 지금 신뢰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WTO라든가 IMF라든가 월드뱅크 같은 세계 다자기구들도 세계 경제 이렇게 어려울 때는 이걸 좀 이끌어줄 수 있는 이런 게 다자주의 있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죠? 이것도 지금 기능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각국의 이기주의라든가 국수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리고 또 한편에 있어서는 디스토피아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혼탁하죠. 마약이라든가 각종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발생상승해서 미국은 같은 경우는 이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더 혼탁스럽게 하는 것은 연일 허리케인이라든가 이런 쪽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문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 내에서도 혼란이고 미국 밖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혼란돼. 특히 이번 주에는 북한의 파병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라든가 그렇죠. 이런 문제가 굉장히 혼탁한 규제고 다시 지난 주말에 이스라엘의 네타냐후가 이란이라든가 가자라든가 헤즈볼라라든가 이런 대상으로 해서 다시 확전의 의지를 피운 점을 감안해 볼 때는 이번 주는 미국도 그렇고 미국 나라 밖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혼탁스러운 한 주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예.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루한 한 주가 되지 않겠나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금 전 강력한 리더십에 대한 이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동감합니다. 네네. 트럼프가 앞으로 좀 이제 그런 리더십을 좀 잘 갖추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대목인 것 같고요. 네네. 자, 그리고 이번 주는 유독 지루한 한 주가 될 거라는 이 점이 이미 각종 공포 지수를 통해서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불확실성은 이렇게 각종 금융 변수의 변동성 지수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이번 주에 아니면 뭐 그 이전서부터 굉장히 세계 경제가 초불확실성이라는 불릴 만큼 2017년에 개인적으로는 베리 아이켄그린 교수를 한국경제TV의 글로벌 금융 컨퍼런스에 모셨었는데요. 그분이 얘기하셨던 것이 하이퍼 언서텐티 초불확정 시대거든요. 예. 지금이 초불확정 시대가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변동성 지수가 되게 확대되고 있죠. 변동성 지수는 주식과 채권과 다른 변동성 지수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채권이 지금 하이라이트인데요. 채권의 변동성 지수, 무브 지수로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죠? 이 지수가 지난 한 달 동안 30%나 급등했습니다. 그렇죠. 이 변동성 지수는 이게 국채 수익률과는 좀 다른 이런 측면이죠. 그래서 30%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무브 지수 보면 지금 135.1입니다. 7월이 좀 상당히 84 쇼크가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그때가 공포해서 하는데요. 예. 국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지금이 최고치다 이렇게 부르됐습니다. 그래서 135.1은 올해 연중 최고치다 이렇게 부르됐습니다. 자, 주식과 관련된 공포지수는 어떨까 하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이 눈에 익었던 빅스 지수, S&P의 500 지수가 아주 산출로는 빅스 지수는 21.8입니다. 예. 지난 한 달 동안 7% 이상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비춰드립니다는 CNN의 FGR 지수, 이 지수 보면 한 달 전에 67입니다. 이게 이제 지수가 떨어질수록 상당히 공포가 되는 거죠. 예. 일주 전에 60, 지난 주말에는 49 정도에서 모든 공포 지수가 이렇게
상당히 높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서 김 캐스가 전해주셨나요?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483억 달러 정도의 현금을 보유를 넣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3천억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사상 최고치로 가져가고 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는 그동안 미국 주식에서 많이 수익이 났으니까 그 중에 좀 차익 실현해서 0.1% 정도는 좀 쌀을 좀 사셔가지고 그렇죠. 우리 주식소에 이렇게 전해달라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올해 법은 것들은 이미 이러한 변동성 지수에 확대되는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시장이 뛰어들지 않는다. 현금을 좀 갖고 있다. 갖고 있어야 된다는 이런 투자 전략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각종 변동성 지수 가운데 채권 관련 이 변동성 지수가 가장 높은 거는 또 이례적인 현상 아닙니까? 네. 불확실성이 이렇게 확대된다 하는 것은 안전자산으로서 미국 국채라든가 달러라든가 이렇게 됩니다. 예. 근데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안정자산으로 불확실할 때 서러울 때 미국 국채 지수가 왜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냐. 이 점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아주 이례적인 현상이거든요. 많은 사람 불확실할 때는 미국 국채 더더구나 9월 달에 빚거 추진 이후에 사실 채권 가격이 올라갑니다. 채권을 사라고 이렇게 대부분 다 증권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는 지금 국채금리가 이례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전략대로 한다면 지금 채권에서는 대단히 손실이거든요. 그리고 불확실할 때 안전자산이 뭡니까? 근데 국채가 앞서 말씀드린 같이 채권이 가장 변동성 지수가 크다는 얘기거든요. 예. 왜 그럴까? 대선에서 바로 누가 당선되더라도 재정적자라든가 국가 채무가 증대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미국 국채가 이렇게 불확실할 때 안전자산이냐? 아유, 국채가 펑크 나는데요. 무슨 안전자산입니까? 그래서 주식보다도 더 변동성 지수가 강한 것이 바로 이게 지금의 종전하다는 뉴노멀 현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자, 앞서도 이제 우리가 그렇게 뉴스 시간에도 이제 전해주셨습니다는 자, 해리스가 됐을 때 중립입니다. 공약대로 실천했을 때는 향후 10년간 재정적자가 3조 5천억 달러 증가할 것이다. 근데 공약 다 실천했을 때는 8조 달러가 늘어납니다. 근데 트럼프가 됐을 때는 자연스럽게 10년간 7조 5천억 달러가 늘어난다. 근데 공약들을 실천할 때는 15조가 증가합니다. 재정적자가. 예. 그다음입니까? 미국 국채가 무슨 안전자산입니까? 가뜩이나 지금 미국의 국채가 채가 되는 상태에서 위험 수위가 있는데요. 자, 이번에 정치적 퍼플리즘이 또 양 후보 간의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준다. 그 다음에 세금은 깎는다 하다 보니까 재정적자가 심해질 수밖에 없죠. 시청자 여러분, 그런 현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습꺾기 현상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지난 9월 달에 비컷을 당했습니다. 채권 사라. 기준금리 가지고 그러지면 안 된다. 국채금리는 많이 올라간다. 자, 지난 주말에 우리가 4.2% 돌파까지 말씀드렸습니다는 4.39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방송을 안 할 때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하루 사이에 어떤 0.2%포인트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4.2에 4.4까지 가니까 그렇죠. 하루 사이에 국채가 그렇습니다. 채권은 가격이 폭락하는 거죠.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되고 있다. 그리고 비컷 단행 이후에는 지금 한 달 남짓 기간에 기준금리가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시장금리가 떨어지지 채권 투자해서 이렇게 돈을 버는데 지금 80bp나 올라갔습니다. 이건 미국만의 현상이냐 하는 것을 보면 10월에 ECB에서도 0.25% 이렇게 베이비 것으로 이렇게 기준금리를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3분기에 유로 경제 성장이 굉장히 적게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유로랜드의 회원국별로 국채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0bp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의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 보면 지난 주말에 미국의 재정적자, 국가채무 증대해 그러다 보니까 자 국채금리가 4.4%까지 올라가니까 대선 이후에는 5%는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 트럼프 집권 이후에는 5%는 기본이라고 말씀드린 적 기억나시죠? 그렇죠. 5%는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5% 기본이다. 근데 사실 다이먼 회장이 지난 4월에 8%까지 갈 수 있다. 예. 하는 이런 문제가 사실 해리스라든가 트럼프가 이번에 대선 과정에서 너무 쓰겠다. 세금은 줄이겠다 하는 물론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긴 합니다는 기본 골자에서는 파워프리즘인 이런 정책을 표현했기 때문에 사실 미국의 디폴트 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가 된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빚것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채금리가 올라가서
시장에서는 페드의 정책 의지를 반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4월 달에 있던 국제금리 8%가 지금 현실적으로 닥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트럼프냐 해리스냐 정말 막판까지 초접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 이 집권 기간 내내 디폴트에 시달릴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노믹스 2.0의 세부적 내용을 보면 예. 시청자분들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굉장히 파워풀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자체는 1기 때 굉장히 자기 의도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2기 때는 뭐냐? 본인의 입지를 위해서. 왜냐하면 미국은 연임을 할 수는 있고 그 이후에 사실 그 3년이면 못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선 이번에 집권 이길 때는 뭐든지 쓰겠다. 그리고 뭐냐? 본인의 개인적인 책임을 대통령이 끝나고 나서 무마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공약에서 이미 나왔죠. 자, 트럼프는 재정 지출은 빈대에서 더 쓰자입니다. 현대통일안전의 입장을 동조하고 있죠. 근데 법인세를 감면한다. 21%에서 15%. 소득세 폐지한다. 특히 초부위층의 소득세를 폐지한다. 이것도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중개 관세 수입으로 이것을 보존할 것이냐. 사실상 미국의 재정의 수익 구조를 볼 때에는 관세로 메우기는 좀 어렵습니다. 중개에 대해서 200% 이상 관세를 때려야 사실 지금의 공약대로 법인세를 감면한 부분, 소득세를 폐지한 부분에 재정을 보조할 수 있는데요. 예. 만약에 관세를 중개에 대해서 관세를 200% 때리면 미 저소득층의 중부로부터 들어오는 저가 생활품은 못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생활에 고통이 심해야 되거든요.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함께 국채금리가 많이 올라갈 거로 이렇게 보이는 것은 사실 트럼프레이션입니다. 아시겠습니다는 방만한 재정 지출을 하면 재정 인플레가 발생하죠. 그리고 이번 IRA를 폐지하겠다 하는 얘기거든요. 이러면 공급망이 다시 어렵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총수요 사이즈에서는 재정 지출 증대에 따라서 인플레 증가, 그다음에 공급 사이드에서는 공급망 파괴에 따라서 사실 비용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 상승, 그다음이니까 사실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높을 때마다 국채 금리가 이미 페드가 비컷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라갔던 부분입니다. 예. 아마 일전에 한번 일정 그래프를 보면서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높으면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그렇죠. 당선 가능성이 낮아지면 사실 떨어지는 예. 이런 모습이 바로 이 트럼프 때는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그렇다고 됐습니다. 예. 지난 주말에 나온 미국의 국채 금리를 전부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이제는 30년 금리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되지고 그렇죠. 있죠. 예. 그래서 과거에는 2년물, 5년물, 10년물은 올라간다 하더라도 30년물은 재정이 건전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30년 국채 금리만큼은 좀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지금은 다 이렇게 올라가는 형국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비컷 추진 후에 차익권 투자를 권유했던 시각과는 예. 상당히 다른 환경이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요, 부채가 많은 국가는 고금리 쇼크에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 가장 우려되는 건 그 가운데 중국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이 대목은 비컷 취준에 저금리가 온다, 채권 사라 이런 쪽이 많이 됐기 때문에 예. 자, 미국 사정에서 보면 해리스가 되고 트럼프가 되고 누가 되더라도 미국의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에서 이미 국채 금리는 올라간다. 대선을 지금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추천했던 시각에 대해서 부채가 많은 국가들도 고금리라든가 그다음에 고금리가 되면 달러가 강세되거든요. 달러 강세에 대한 쇼크가 올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 예상과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중국의 고민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 때리기 위해서 보유국채를 팔았습니다. 예. 그 내용은 그때마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은 안 팝니다. 스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자, GDP 대비해서 중국의 국가 채무가 310%입니다. 이번 주인가요? 4일에서 8일까지 진행되는 상무위원회에서도 예. 재정의 지출을
지방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재정 지출 계획을 발표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만큼 고민이 좀 쉬워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비껏 단행함에 따라서 중국의 국가 채무라든가 이런 비덤을 줄어들지 않겠는데 국채금리는 올라가는 상태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고금리 쇼크가 되고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아무리 9월 24일서부터 금융사이드에 금리를 넣고 먹고 하더라도 미국의 고금리 쇼크하면 어떠냐. 중국에서 자금이 밖으로 이탈하는 과정에서 중국 내부적으로 셀이 이렇게 자금을 부탁하더라도 일전에 그 가두기에서 위안화를 평가 절상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는 쪽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고유지체거든요. 근데 문제는 자 미국의 국채금리에 따라서 달러 강세되니까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미국의 국채금리 올라가 달러 강세되니까 중국 내에 자금이 뿌려졌던 것이 밖으로 이탈되죠. 그래서 경기 부양이 사실 그 지난 한 달 동안 보면 중국의 증시가 어떤 분 같으면 이제부터 중국이다 하는데 거의 중국 증시가 이렇게 맞습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흔들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객 시장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 공시환율은 절상시키고 과두기에서 여기환율은 시장 원리에서 위안화 절하되니까 환투기의 대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 인민은행이 손들어서 지금 연일 공시환율도 위안화 평가 절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위안화 환율이 올라가고 있죠. 이게 7.1, 7.0까지 가다가 어쩔 수 없이 여기환율과 영내환율과 공시환율과 괴리가 되기 때문에 환투기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인민은행은 다시 위안화를 절하 쪽으로 공시하는 겁니다. 환율이 올라갔으니까 위안화는 절하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 부채 같은 경우는 금리에 따라서 부담이 되고 환차손 증가하니까 결국 자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이 미국을 때리기 위해서 미국의 보유국채를 한번 팔아봐라. 그러면 팔면 유통시장에서 물량 많이 증가하죠. 채권. 그러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죠. 그러면 미국의 금리는 더 올라가겠죠. 그렇죠. 악순환되죠. 그래서 시진핑 입장에서 이런 현상에 따라서 지금 보유 미국의 국채를 더 이상 팔지 않는 방안, 이런 방안을 좀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자, 중국 쪽 상황 살펴봤고요. 일본도 지금 만만치가 않은데요. 트럼프 집권 일기 때랑 같이 비교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트럼프 집권 일기 때는 사실 그때 당시에도 트럼프가 달러 약세다 이렇게 되는데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달러 스트롱 달러입니다. 스트롱 아메리카입니다. 집권 기간 동안에 달러가 강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본도 사실 일본이 20년 과정에서 국가 채무가 상당히 많은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엔저를 취재하는 아베 정부가 집권했던 기간입니다. 그래서 집권 내에 미국의 트럼프 정부 일기 내에 강달러 그다음에 국채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보육지책에 있었던 사실 그 아베 정부가 트럼프와 밀어갈기를 하면서 2019년 한국에 대해서도 핵심 반도체에 대해서 때리게 나섰던 배경도 바로 그런 배경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집권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집권 위기가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 일본 입장에서는 자 이거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하면 28시기류가 지금 일본 내에서 정책지가 확실하지 못하죠. 근데 권력력으로 있죠. 예상대로 지금 연정을 도모하죠. 자진사퇴하지 않고. 굳히게 들어갔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보면 일본 내에 자기의 입지를 저기하는 것을 어떻게 대외적으로 돌파할 것인가. 대외적으로 돌파하겠죠. 하나는 군국주의로 가서 더 강하게 수세자 입장에서 공세적 입장으로 이렇게 가는 측면이 하나가 있을 거고 그래서 한반도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긴장감이 더 고조시키겠죠.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역시 사실상 미국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당선자가 나오면 이시바는 바로 미국으로 가겠다는 방문 계획을 또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미국의 시게르 정부의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에 따라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일전에도 이렇게 10월 BOJ 회의가 나왔을 때 우에 따라 총재 입장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집권 1기 때, 트럼프 집권 2기 때 트럼프와 그 다음에 아베 간의 밀월 관계에서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풀인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 자국의 현안은 반드시 경제적으로 풀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통수권자의 입장에선 동맹국 관계라든가 이런 거 중요할 때는 그래서 대외정책이 중요한 겁니다. 대외정책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이시바도 당선자가 나오면 바로 미국으로 가는 이런 쪽의 계획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사점을 많이 던져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런 관계도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뭐 중국과 일본을 살펴봤다면 한국도 살펴봐야 되겠죠. 사실 고민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우리 국가, 우리 경제, 이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참 많이 좌지우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우리나라가 가장 좀 큰 문제가 되죠. 영향을 많이 받을 것 영향을 같습니다. 받죠. 예.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영향을 다 받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다만 해리스가 되면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받기 때문에 부담만 좀 트럼프에 비해서는 부담만 줄어든다. 근데 해리스가 바이든과 차별화가 나서기 때문에 예. 차별화가 나서기 때문에 해리스는 트럼프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트럼피케이션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바이든이 되면 해리스가 되면 바이든과 이렇게 입장을 정책 기조가 입장에서 우리가 부담이 줄을 것이다. 증시에는 호재가 될 것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용을 보면 최종적으로 나오면 해리스도 막판에 밀리면서 트럼프에 대해서 스윙 스테이트 공격을 위해서 트럼프 쪽으로 기울었던 양상이기 때문에 이제 전문적으로 트럼피케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보다는 해리스가 되면은 역시 우리에게 부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트럼프가 될 때는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는 것은 뭐 아주 크죠. 예. 지정학적이든 뭐 무임승차이든가 뭔가 이런 측면에서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유난히 부자 나라라 해서 모든 면에서 분담하라는 쪽으로 갈 거라고 보고 바이든 정부의 IR 페이지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너무 그쪽에 몰려갔던 상황이 있거든요. 현 정부에 이렇게 해서 바이든 정부에 너무 좀 이렇게 바이든 정부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리스가 되더라도 바이든과 차별하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한 겁니다. 트럼프가 될 때는 더 필요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서 비꽃 단행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채금리가 이렇게 한 82핍 올라가 달러가 강세돼 원달러 환율이 지금 정부 당국에서 맞기 때문에 그렇지 1380원 이렇게 좀 안정적 움직임을 보이는 게 아니면 누적된 불안 요인이 많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는 사실 우리가 트럼프가 될 때는 가장 부담이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공통적으로 보면 사실 그 재정적자라든가 국가채무는 미국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된다. 그러면 재정적자 국가채무 문제 때문에 채권의 변동성이 이렇게 불확실성인데도 불구하고 변동성 지수가 줄어야 되는데 주식 변동성보다 높다. 이게 시사하는 점이 뭘까?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이 고금리라든가 강달러의 쇼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선제적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가 트리플 크라운이 될 때, 대통령직과 상하원을 모두에게 점령할 때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좀 해야 되는데요. 우리 너무 내부 문제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준비할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는 준비할 거를 이렇게 보는데요. 국민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불안하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어베이스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노점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